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우리나라 그 바다를 지키는 그 간성이 되실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한테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해양법 문제는 뭐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 때 해군 장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은 벗어나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다와 관련된 그 법률을 처리하는 전문가들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이제 그 법조인 되는 방법은 어 그 이제 학사 편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이제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 같은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공부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해양법 박사 되는 분이 글쎄 한 1년에 한두 번 꼭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로 해양법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국가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배출하는데, 제 생각에는 해군 산학교 나오신 분들도 변호사가 돼도 하실 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강의 중에 그런 뭐 실마리를 어, 그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강의로 우리 방호삼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방호삼 교수님은 한국해양대학교 이제 해사대학 나오셔서 성선 생활도 이제 하셨고, 영국에서 이제 그 법학 박사를 받으시고 지금 이제 전남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 SSCI 저널이라고 아주 전문적인 그 이제 법학 저널에 논문도 아주 많이 그 발표하신 아주 우수한 분이십니다. 아주 신진학자로서 아주 크게 대성할 분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방 교수님,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교수님. 과찬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요, 음, 걱정이 앞섭니다. 긴장도 되고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또 너무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오늘 또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렇게 지도 편달 많이 이제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제 이름은 방호삼이고요. 네, 저는 전남대학교 학과는 이제 해양경찰학과에서 소속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공은 이제 해사법 그리고 해양법입니다. 아직은 많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니까요. 어,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그런 이제 준비한 이제 주제는 사실은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양법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 해양법상 이제 주요 해양 수역이 있고요. 주요 해양 수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주제로 삼은 이제 서해에서의 불법 조업의 문제, 이 문제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화면 공유를 했는데 잘 보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가능한 빨리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저의 발표도 발표지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해양법과 관련된 아니면 이제 해양과 관련된 이제 그러한 이제 의견들을 많이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 제 주제는 이렇고요. 주제어는 이제 불법 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중어업협정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잠정조치 수역이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어로라는 게 어업이라는 게 생업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당면한 이제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서해 불법 조업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생이냐 아니면 이제 공멸인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해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종의 divide and conquer, 그러니까 나누고 정복하자, 일종의 약탈식 이런 이제 불법적인 언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서해의 어족 자원은 흔히들 회유어종이라고 합니다. 회유어종, 큰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동하면서 사는 물고기, 그러니까 멸치라든지 꽁치라든지 뭐 정어리, 방어, 뭐 이런 이제 어족 자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유어종이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느 한 국가가 이제 과학적으로 어족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뭐 확립을 하고 이제 그에 따른 자원 관리형 어업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 서해에서는 이 상대국이 만약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게 되면 그 나라, 즉 자원 관련 어업을 추구하는 나라의 어업은 이제 반쪽짜리가 될 것입니다. 서해는 일종의 이제 반폐쇄의 바다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발표 내용은요. 먼저 국제해양법의 의미와 유엔 해양법상 해양수역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어업협정의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서해 불법 조업에 대한 몇 가지 방안, 뭐 저는 소고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해양법이라고 하면 정확히는 국제해양법을 의미합니다. 아까 판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제공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내셔널 로 오브 더 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 오브 더 씨는 이제 바다에 관한 법인데, 로 오브 더 씨는 바다에 관한 법인데, 그 앞에 인터내셔널이 붙어가지고 결국 국제해양법, 즉 국제법, 즉 바다에 관한 국제법인 겁니다. 법이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 규범, 다음으로 또 재판을 위한 또 재판 규범으로 이제 기능하죠. 그래서 이 바다라는 대상을 이제 공간적인 범위로 이제 보는데요. 이 해양이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이제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바다의 국제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지구상의 바다도 이제 우리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활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다는 또 이제 폐쇄 말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국제성이 매우 강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서해도 보면 뭐 서해 동해 그리고 동중해 이렇게 보면은 뭐 한국, 중국, 일본, 뭐 대만까지 국가 사이에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 국가의 여러 국민들이 바다를 이용할 텐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해양 이용의 질서가 필요한 거죠. 해양 이용의 질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법 주체들이 이제 바다를 이용하면서 이제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해양법이 재판기관이 돼야 한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컨대 이제 국제사회가 큰 틀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국제적인 바다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해양 질서를 갖다가 이제 확립하고 그다음에 법적 규율을 이제 하기 위해서 탄생된 것이 이제 바다의 헌법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주제가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타이틀이 유엔 해양법 협약인데요. 보시면 이제 육지 영토 기선을 기준으로 육지 영토, 그다음에 영해, 그다음에 이제 24일이 접속 수역, 그다음에 여기 접속 수역 12일이, 그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 그 이원에는요 공해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양 수역을 구별한 거는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정의되어지는 그런 용어들인데요. 3차 유엔 해양법 회의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1차도에는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이제 영해폭 문제를 1958년 이제 있었는데요. 중요한 영해폭 문제를 갖다가 결론 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L이냐 뭐 12L이냐 또는 뭐 6L이냐 이제 이걸 할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2차 해양법 협약이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960년에 이제 제네바에서 2차 해양법 협약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영해폭을 6L이냐 뭐 10L이냐 결정을 못 내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제3차 유엔 해양법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입니다. 1982년도에 정립이 되었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협약 3차 유엔 해양법 회의는요. 이제 9년간의 이제 장기 회의를 거쳐가지고 1973년부터요, 1982년까지 이렇게 9년간의 어떤 불꽃 튀는 보면은 선진국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선진국과 그다음에 어떤 해양의 어떤 자유, 해양의 어떤 인류 공동 유산이라고 주장을 이제 하면서 새롭게 또 이제 등장하려고 하는 개도국 간의 어떤 치열한 협상의 결과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게.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요, 제가 여기서 뭐 다
제 얘기는 못 드리고요. 주요 경제 수역 제도 이것이 이제 확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대 350회리 어떻게 보면은 대륙붕 제도도 있죠. 대륙붕 제도도 있고 그 넘어 이제 심해져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요형 수역 중에서 뭐 내수, 영해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명하고요. 다음에서 이제 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수라고 하면 결국 이제 영해 기선, 앞서 보았던 이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육지 쪽으로 놓이는,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이렇게 놓이는 그곳이 바로 내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우리가 연안국의 이제 영토의 일부이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토라는 건 이제 국가의 이제 영토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수, 다시 말해서 항만이라든지 만, 하천, 호수 이제 이런 곳에서는 이제 국제법상 영역으로 이제 한 국가의 어떤 전적인 권능, 전적인 어떤 주권이 행사되는 내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영해인데요. 자, 영해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행사됩니다. 자, 연안국의 영해 기선으로부터 이제 최대 12해리까지를 우리가 영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차 연해양법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탄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영해에서 중요한 점은요. 영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연안국의 영해 주권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영해 주권은 이제 내수에서의 어떤 영토 주권과 같이 어떤 절대성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영해를 통과 중인 이 외국 선박을 함부로 근거 없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는 이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요, 이 국제법상 무해 통항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선박에 무해 통항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해에서는 전적인 그런 주권이 행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와 영해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육지에서 이제 바다 멀리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영해 외곽에 있는 외곽 수역입니다. 영해 외곽. 그런데 이 최대 영해는 최대 이제 12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영해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실제로 배타적 경제 수역의 폭은 188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00캐리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요. 188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뭐가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물이라든지 무생물 자원, 다시 말해서 수산 자원이라든지 광물 자원에 대한 이 주권적 권리가 행사됩니다. 주권적 권리가 행사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요. 이 중요한 건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give access to surplus allowable catch 해가지고 연안국이 미처 잡지 못하는 어획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남는 잉여 어획량에는 다른 나라의 이제 어선에 입어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또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떤 다른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국가가요,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게 되면 지구 해양의 대략 36%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지에서는 사실 세계 어획량이 90%가요. 이제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 이제 EEZ에서 즉 배타적 경제 수역 이내에서 창출된다. 상당한 범위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이제 기능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수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특히 이제 연안국이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공해입니다. 이제 공해는 전통적으로 흔히 이제 공해 자유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전통적으로 공해는 자유로운 국가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공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해야 되는 오로지 한 국가, 이걸 이제 기국이라고 그러죠. 기국. 다시 말해서 이 기국의 이제 배타성, 그러니까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곳이 또 공해입니다. 그래서 공해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이제 공해 이용의 자유하고, 그다음에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의 행사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해 자유는 뭐 우리 흔히 공해 자유에는 뭐 항해 자유가 있고 전통적인 항해 자유, 그다음에 어로의 자유, 그다음에 뭐 해저 전선 관선 부설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이제 자유인데 인공섬이라든지 기타 시설물 설치의 자유, 해양과학 조사의 자유 이런 자유도 이제 공해 자유에 포함되는 그런 공해 어떤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주해양 수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다루려고 했던 이제 서해 불법 조업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해 하면은 이제 뭐 서해 범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서해는 남해, 뭐 동중국해 이쪽으로 보죠. 남해 여기 보면 남해 이제 우리 제주도 남해 이쪽, 그다음에 또 제주도 밑에 이 동중국해로 이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남쪽에는 남쪽 그 남단 제주도 남 하단 쪽 이쪽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 좌우 바라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서해는 이 반폐쇄죠, 반폐쇄. 그러니까 semi enclosed sea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절반 정도 반은 이제 폐쇄된 그런 바다다.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 오염 방지라든지 어족 자원 관리에 있어가지고 이 관계국에 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해양 오염에 취약한 바다가 황폐해지면 이 어족 자원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서해 어족 자원의 이제 경우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수 회유 어족, 그다음에 경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계 왕래 어족임을 생각해 볼 때요. 이제 관계 국가들의 어떤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래도 서해는 기본적으로 불법 어업에 취약한 곳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불법 조업이니까요. 제목이 불법 조업이니까 이제 불법 조업과 뭐 IUU는 이제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해가지고 이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그 약어가 이제 IUU입니다. 물론 뭐 저는 여기서 IUU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다 이런 거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불법 조업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IUU의 이제 근거는 이제 FAO라고요. 식량농업기구의 이제 국제행동계획이라는 그 문서에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IUU라는 단어는. 자, 불법 조업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함부로 그죠? 이게 남의 나라의 어떤 관할 해역에 들어와서 조업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의 어떤 법률과 이제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그 국가의 이제 관할 수역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적이죠. 불법 조업이라는 거는. 자, 그리고 이제 뭐 unreported fishing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보고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국가의 보고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보고하지 않았거나 또 잘못 보고하는 그런 어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unregulated fishing 같은 경우는 이제 무국적선에 의한 어업 활동 또는 이제 적용 가능한 이제 보존 관리 조치 없이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행해진 어업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 두 그림은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한중어업협정의 어떤 잠정조치수역, 잠정조치수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볼 것이고요. 이 잠정조치수역에서 이 어로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진들입니다. 해경에서 많은 사진이고요. 물론 어업에 관한 데이터 축적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더욱이 이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추구해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진정한 자원관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 왼쪽 상단이 이제 한국 연근의 어업 생산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이 아래는 이 중국의 이제 오징어 조업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프로. 그래서 중국 인구가 이제 오징어를 소비하려 든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제 오징어 어획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이렇게 이제 감소세를 면치 못하다가 그러니까 2019년 이제 이래로요. 2019년 이래로 이제 100만 톤 아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147만 톤, 162만 톤까지 됐다가 이제 100만 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주목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저는 이 불법 조업이 사실은 이제 100% 연근의 업 생산량의 변화 요인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린 물고기 남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상 기후 같은 것들도 이제 불법 조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중국 측에 이 해저를 갖다가 훑는 이제 기선저희망, 그러니까 자망업 같은 일명 싹쓸이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중국의 해면업 생산량은 2013년에 벌써 이제 1,400만 톤, 우리랑은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1,300만 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통계 영감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이 슬라이드는 이제 불법 어로 단속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중국적 이제 어선에 대한 이제 불법 단속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허가 조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violation of condition of limitations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이제 어로 조건을 위반을 한 겁니다. 어로 조건을.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무허가 조비라든지 뭐 영해 침범, breaching the territorial sea 해가지고 영해 침범은 중대 위반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대 위반 범죄에 해당되는데 선박 몰수라든지, 그다음에 폐선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중대 위반 행위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맨 왼쪽에 보시면 이게 토탈 위반 건수가 보이는데요. 이제 보시면 2015년하고 이제 16년 제외하면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얼마간의 감소세가 이제 감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보시는 이 숫자는요, 우리 정부에 의해서 단속 적발된 그런 수치고요. 어업협정 이전에, 다시 말해서 2001년 이전에는 무려 12,000척의 이제 중국 어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업협정 이후로 이제 15,000척, 16,000척 이렇게 아래로 감소해가지고 감소했으니까 나머지 10,000여 척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는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2008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다음으로 네, 자, 이 슬라이드는 이제 한중간 어업협정이 왜 존재하게 됐느냐, 이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간략하게 1990년대 상황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해양 질서 구축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소의 수산생물 자원의 고갈 우려가 점증했다는 거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이제 1996년에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나라가 이어서 이의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 간의 이제 해양 경계 획정이 등장했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중 간 해양 경계 획정 문제는 여전히 지금 이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협상이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 시작된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양국의 관심사가 어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업구역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까, 그다음에 어선대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한중어업협정은 6년 반의 협상 끝에요. 6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이제 서명이 되고 2001년 6월 30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중의 양국 간 어업협정은 이제 한중어업협정은 그 성격을 규정하면 유엔해양법 언클로스라는 건 유엔해양법 협약을 영어로 줄여가지고 말하는 거고요. 유엔해양법 제74조에 따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잠정약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잠정약정. 그러니까 최종 합의는 잠시 제쳐두고 일단 어업에 관한 문제만 잠정적으로 일단 해결해 놓자. 그렇지만 이 잠정협정은 향후에 최종 합의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이제 프로비저널의 이제 성질이 있다는 거고요. 자, 요건 이제 요거는 한반도 주변의 어업협정도입니다. 쭉 보시면 이제 한반도 주변, 그러니까 저는 서해에서 이제 문제를 좀 보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전속 관할 이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랜지셔널 워터스 해가지고 과도수역은 지금 우리 각각의 양국의 이의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의지가 되고요. 이의지 외에는 이제 프로비저널 워터스 해가지고요. 잠정조치수역입니다. 프로비저널 워터스 잠정조치수역. 그래서 이 잠정조치수역의 본질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의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여기 이의지 잠정조치수역이 있으니까 이건 뭐지 하는데 이의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요 밑에 이제 요 밑에 즉 프로비저널 워터스 밑에 보시면 요 수역은 현행 조업 유지 수역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거의 공해와도 같이 어로의 자유가 행사되고 있어요. 무질서한 어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도 주변 수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도는 지금 우리나라, 중국의
어느 나라의 이의제도 이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첩 수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도 중첩 수역. 자,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서해 양자 협정, 즉 한중업 협정을 평가를 한번 해보고자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잠정 약정으로서 서해 이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 기본적인 조약으로서 만들어진 이 한중업 협정이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과학적인 어업 자원 관리 문제가 있고요. 과학적인 어업 자원 관리가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큰 문제가 돼도 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한중 양국 간의 어업 자원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어로가 집중되는 이 잠정 조치 수역, 이 어로가 집중되는 이 잠정 조치 수역에서는 결국 자원 관리가 미약하다 보니까 이 남핵의 개연성이 이제 마음대로 물고기를 많이 이제 잡아간 남핵의 개연성이 매우 큰 이제 그런 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제 기국이 잠정 조치 수역에서는 이제 기국의 관할권 자국에 어서는 자국만이 이제 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국은 주로 이지에서만 그 관리에 주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정 조치 수역에서의 이 자원 관리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관리 여력도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작동하고 있는 한중 이 어업공동위원회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이 잠정 조치 수역이 중요한 어업협정의 대상이다. 잠정 조치 수역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포함하는 양국의 이의지에 해당되지만 경계를 나누지 못해서 있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중어업협정의 목적이요, 양국 간의 사실은 양국 간의 해양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양생물 자원을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존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볼 때는 저는 이 양자협정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너무나 많은 수의 이제 불법 조업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도 또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한중 간에요. 이렇게 조업 허가된 이 어선의 이제 척수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조업하는 어선의 척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심대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한중 간에. 다시 말해서 이 한중 간의 허용 어획량 그리고 산출고가 크게 불균형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서해 수산자원 관리는 좀 지속 가능한 이 개발의 관념에 입각해서 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좀 과학적인 총 허용 어획량 이걸 이제 토탈 어라이벌 캐치 해가지고 TAC 그래서 총 허용 어획량의 이 좀 결정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산출량도 좀 통제가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희미하긴 하지만요. 이제 위쪽에 이 검은 이게 막대기가요. 검은 막대기가 한국에 허가된 척수입니다. 한국에 허가된 척수고 밑에 이게 라인 그래프가 실제로 활동하는 한국의 어선 척수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이 회색 막대기, 그다음에 그 위에 이게 라인 그래프가요. 중국에 허가된 어선 이제 척수인데요. 이 보십시오. 중국 실제 활동하는 어선 수입니다. 요것이. 이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 안 되는 거죠. 불균형이 심대하다는 거죠. 그다음 밑에는 이 조업 쿼터, 그다음에 산출고를 의미하는 건데요. 유사한 형국입니다. 여기 중국의 산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로 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업 산출고 이런 거를 심대한 불균형을 이게 보았을 때 그런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장차 해양 경계 획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더욱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키워드는 우리의 업 주권을 강화하는 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상생 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제법상 이 어선에 대한 어떤 기국 책임성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실제로 유엔 해양법 여기 이제 UNCLOS를 유엔 해양법 협약 제 94조를 보면요. Every state shall effectively exercise jurisdiction and control in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social matters over ships flying its flag 해가지고 결국 기국의 어떤 행정, 기술적인 사회적 문제, 즉 자국의
깃발을 개양하는 그 자국의 어선에 대해서 기국이 어떤 관할권과 통제를 유효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 기국의 책임에는 조업 규칙이라든지 그러니까 어획 가능 어정이랄까요, 그다음에 어획량 그리고 어획 방법을 이제 규정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국 어선의 어로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국만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선 건조 허가라든지 조업 허가 이러한 거를 기국이 권한을 가지고 행정 감독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중국의 어떤 기국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국 관할권에 미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지 같은 우리나라 이제 영해 그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활동하는 어로 종사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관할에 놓이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국 즉 중국이라는 기국도 자국 어선의 어로행위에 대한 무한 책임은 계속된다라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국 책임을 방기하는 거, 이 기국 책임을 방기하는 거에 대한 거는 외교 법률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장래 우리가 협상을 위해서라도 세세의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당한 얘기지만 엄격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에는 자원이 많이 들죠. 실제로 서해 불법 조업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좀 자체로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하고 상대국은 상대국의 대응도 좀 촉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 수호라든지 불법 어로에 대한 불법 어업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중 간의 진일보한 협력 대응의 또 중요성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법으로 이제 억지 효과를 좀 이렇게 내기 위해서 위반 어선은 반드시 단속되고 반드시 그러니까 필벌된다. 이 필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한 가지 이제 법 집행을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해양에서의 법 집행과 단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요. 법에 따른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다면 무기 사용도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국제법에 따라 가지고 해양에서 이제 법 집행 시 무기 사용은 last resort 해가지고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되고 또 사용하더라도 합리적이고도 이게 필요한 정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찰행정법에서 말하는 비례 원칙을 이제 엄격히 준수해 가면서 무기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도 필요한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고전적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아엠 얼로노 사건 중재재판의 판결 결과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정부선이 이제 추적을 하는데 도망가는 아엠 얼로노를 추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의성이 있었어요. 이제 다분히 고의적으로 격침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판결을 하죠. 이렇게 판단합니다. 추적해서 무력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격침을 시킨 부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해양에서의 법 집행 시 무기 사용의 근거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mutual understanding 하면 이제 상호 이해를 하자. sustainable exploitation 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상호 이해를 좀 증진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게 육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육해상을 막론하고 자원 개발의 대세인 거죠. 서해도 마찬가지고요. 남획과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종이 감소하고요. 또 심한 경우 이제 어종 파괴로 그러니까 어종 파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고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극고래. 그런가 하면은 캘리포니아 정어리 같은 거. 또 우리나라 경우도 이제 사례를 들 수가 있죠. 우리나라 동해에서의 그 어족 자원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촘촘한 규제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남획과 이제 불법 어로로 이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업 방식이라든지 뭐 어구 사용에 대한 규제가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촘촘한 규제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FAO, 식량농업기구에서요, 이 불법 어로는 해양 생태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와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합동 공동 단속의 강화인데요. 앞에서 본 통계치에서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분명한 좀 수치, 이게 트렌드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근래 감소세가 확인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수많은 불법 어선의 활동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중 어업협정 전에 12,000척이 지금 현재 우리 EEZ에 해당되는 그 곳에서, 그때는 그러니까 한중어업협정 전에는 자유롭게 어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만여 척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뭐 여러분 짐작이 맞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단속의 이제 감소치에 대한 어떤 기여 요인을 생각해 보면 뭐 한국 정부, 해경이라든지 어업관리단 지속적인 단속 노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측의 또 협력 대응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 측의 금어기 기간에 또 이제 어떤 조기에 금어기 기간을 조기에 실시했다든지 이러한 요인들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광활한 바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인 단속은 당연히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 어로 종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어허가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로권의 철회라든지 그러한 자국의 행정 관할권에 종속된다는 문제, 종속된다는 그 개념에 입각해 보면은 이 불법 어로를 하는 사람들은 좀 자국의 조치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양국 간 보다 강화되고 체계화된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첨단 장비, 그러니까 뭐 state of the art systems, 뭐 technology to be 해야 돼가지고 이 첨단 장비 개발 관련인데요. 저는 이제 이 첨단 장비 개발과 또 단속 함정에의 또 탑재를 통한 단속 효율을 또 기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된 이 물적 자원으로는 서해 같은 광활한 바다에서 불법 어로 종사선에 대응한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 어로를 단속하는 순찰선에 첨단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그러한 최첨단 색출 장비랄까요? 이런 게 개발이 되고 또 적절히 탑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 효율을 기해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탐지뿐만 아니라 이 탐지 후에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은 또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탐지한 선박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납포하는 거를 좀 원스톱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손쉽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미 선박을 납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후속 세대의 또 이익과 또 상호 간의 또 이익 정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서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이 자원 관련 어업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련 어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좀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 잠정 조치 수역에 대한 우리의 참여, 즉 우리 어선의 어떤 출어,
그리고 불법업에 대한 그 잠정조치 수역에 대한 또 불법업에 대한 관찰, 관찰했으면 또 효과적인 규율 이런 것도 매우 시급해 보인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 하여튼 뭐 저는 이것으로 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이 내용은 저의 논문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뭐 지금 졸고에 대한 또 저의 어떤 발표를 이제 들어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